어떤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유자재로 대사를 구사할 줄 아는 뭐 그런 배우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발음의 정확도, 그리고 소리 음색의 어떤 청량감, 그리고 이제 대사로 무언가를 그러니까 대사로 이제 어떤 성격들을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대사력이 좋은 배우들로 그 캐스팅을 진영을 짜려고 했었고, 다행히 모든 배우들이 다 그 정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에 정말 그 천재적이고 대가들만 있어서, 그리고 또 영화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 대사를 가지고 잘 놀 줄 아는, 뭐 소위 말하면 잘 놀 줄 아는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거미집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약간 과장된 톤은 사실 60년대 더 반영이 많이 돼 있던 그런 그 발성법이었어요. 70년대는 사실 이제 그 약간 서울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주류를 많이 이뤘었고, 근데 이제 영화 안에서의 어떤 영화들의 어떤 장면들을 좀 더 이제 재밌게 전달하고 싶어서 좀 60년대에 쓰는 스타일, 성우들이 하는 스타일들을 좀 많이 이제 배우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면들을 재밌게 하려고 했던 의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리딩 전체 배우들이 모여서 리딩을 할 때 나는 끊임없이 그 여러 군데서 소리들이 막 들어올 텐데, 대사들을 막 치고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 화성처럼 음악의 대입법처럼 뭐 이렇게 정교하게 다 들렸으면 좋겠고, 대사 치는 것 자체가 음악처럼 들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말의 어떤 그 감칠맛 뭐 이런 것들이 잘 들리는 그런 배우들이어야 했고, 근데 뭐 수정 씨도 그렇고 또 임수정 씨도 그렇고 또 특히 장영남 씨도 그렇고 또 박조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그 딕션들이 좋은 배우들이어서 애초에 제가 의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영화 안에 반영됐던 것이었죠. 네, 그러면 조금 이제 화제를 돌려가지고요. 우리가 또 영상 자료인이니만큼 또 한국 고전 영화와 이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감독님이 한국 고전 영화 혹은 예전에 정말 저희의 선배이자 선배들이신 이른바 충무로 영화인들에 대한 생각이 일단 엿보지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영화인들 하나같이 멋쟁이들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가난한 시절이었고 또 한국 영화가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뭐랄까 좀 꾀죄죄할 것 같은데, 그 멋쟁이라는 표현을 하시게 된 근거랄까요?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이 각색을 원래 그 신현식 감독이 쓰였던 각본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추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상호 감독님 출연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하셔서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저희 영화 속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작에는 없었고 이제 원래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없었고 감독님이 각색을 하시면서 감독으로서 넣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어쨌든 뭐 책이나 또 사진을 통해서 60년대, 70년대 아티스트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는데, 저는 좀 통틀어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 또는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제일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이제 예술가들은 이제 되게 이제 예술가, 그러니까 아티스트라는 어떤 그 개념들이 이제 강하고 그런 어떤 자부심도 강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상호 감독님은 진짜 그 정말 멋쟁이셨잖아요. 신상옥 감독님 네, 신상호 감독님도 진짜 멋쟁이셨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 실크 스카프에 약간 색안경을 끼셨었고, 그리고 김수영 감독님도 뭐 이제 뭐 빵 모자라고 하나, 옛날 이제 그 예술가들이 쓰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담배도 뿌리를 많이 피셨었고, 하여튼 그 김수영 시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의 지식인과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초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화 안에 이제 김혜일 감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멋쟁이 감독 그리고 이제 또 신성호 감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저는 이제 그 김열 감독이 영화 안에서 이제 세 번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내면적인 어떤 만남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이제 분수령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자신의 어떤 선배이자 어떤 멘토였던 신상호 감독을 만나는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김열 감독의 어떤 불안과 어떤 노심초사와 이런 어떤 그 예술가,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려는 어떠한 예술가의 모습의 어떤 그 위기가 딱 봉착됐을 때 그 감독, 그 선배 멘토 감독의 어떤 영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자신을 찾는 어떤 그러한 계기로 이제 그 신성 감독이 환영과 대화를 나누게 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어떤 내면과 또는 어떤 진짜 어떤 맨 얼굴과 이런 것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선배 예술가한테 용기를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영화의 반 정도 될 텐데, 그래서 거기서 또 완전히 뒷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다른 그 앞에의 그 김열 감독의 어떤 그 노심초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뒷부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박차를 가면서 어떤 이제 소동으로 변하는 어떤 딱 나눠지는 어떤 부분들이어서 그 분수령이 되게 필요했고, 김열 감독한테는 누군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자기를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받기를 원했던 거였고, 또 이제 그게 신상호 감독의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통해서 그 불이 나는 지점에서도 무언가를 하나의 장면을 찍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정말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불덩이 속에 뛰어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역시 그래서 이제 김열 감독도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필요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송강호 배우님께서 이제 김열 감독을 연기하셨는데요. 이제 이 영화가 기획 단계에서 한때 김기영 감독님의 전기 영화처럼 약간 잘못 알려진 점도 있고, 또 이 영화 이제 개봉 전에 여러분이 뭐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약간의 그런 오해도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보다도 이 영화에서 김열 감독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캐릭터를 뭐 설정하신 게 있었는지, 또 참고하신 게 있었다면 혹시 김기영 감독님이나 신상원 감독님이나 김세원 감독님 같은 분들을 직접 뵌 적은 있었는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직접 뵌 분은 한 25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상옥 감독님이 이제 어떤 시상식 같은 데서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너무 거대하신 분이래 가지고 멀리 먼 자리에 계시는 걸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게 유일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뵙지는 못했는 작품들은 많이 봤죠. 그래서 그 특별히 어떤 뭐 김기현 감독님이나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감독님을 모델을 두고 모습을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복합적인 거죠. 어떤 면은 또 김기현 감독님의 모습도 얼핏 보이기도 하고, 뭐 그거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의상이나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모든 그 상황들이, 또 어떨 때는 또 이만희 감독님 또 뭐 이런 그 시대를 관통했던 예술가들의 어떤 총집합체, 그런 개념으로 이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정현 배우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신상호 감독님, 그 신상호 감독님 나오실 때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생전에 신상욱 감독님을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화 속의 모습은 제가 뵀던 것보다 훨씬 젊었을 모습이겠죠. 너무 똑같은 거. 저는 정우성 배우라는 것도 몰랐어요 처음에. 신상욱 감독님의 젊은 시절이 대두남에 딱 나타나는데 그 굉장히 댄디한 차림하며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김준 감독님이 신상욱 감독님은 자세히 관찰하실 기회가 혹시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카메오로 정우성 배우님을 캐스팅하시게 된 그 동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파벨만즈에 나온 그 데빌 린치 감독이 존 포드 역할한 건 제 버금가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카메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그 신상호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신상호 감독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벽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그럴 때마다 큰 영화 감독으로 자괴감을 느끼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는 70명 이상의 사람들 현장에서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나도 확신이 안 들고 이럴 때는 항상 뭐 이명재 감독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보다 더 위대한 감독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크로저 아키라 감독이라면 또는 뭐 마틴 스코세스 감독이라면 뭐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라면 이런 감독들을 소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독들이었으면 그런 위대한 감독들이었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상호 감독을 소환한 거죠. 감독님, 내가 이런 지금 가장 이제 절제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 신상호 감독이 나왔을 때, 그 정말 어떤 영화 현장에서 환멸을 느끼면서 이제 그 자기 분장한 걸 다 뜯어내고 막 그 자기 감독 방을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때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난 누구를 불러야 되나.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영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현장파도 아니고 그래서 스승이 없거든요. 사실 좋은 영화 감독들, 좋은 영화들이 저희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누굴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열 감독은 어쨌든 부를 사람이 있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열 감독이라면은 그 신상험도 자기의 어떤 그 멘토를 부르지 않을까. 내 심정이 돼서 그 현장에서 느꼈던 나는 누구를 불러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나의 어떤 바램과 판타지와 욕망이 그 장면 안에 들어 있었고, 신상욱 감독님을 뵌 적은 없었어요. 그냥 사진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드레스업한 그런 항상 현장에서 마치 그 논란처럼 현장에서도 항상 양복을 네, 입고 양복을 입고 심지어 흰 양복. 네, 그래서 스카프를 매시고 그래서 와 되게 이렇게 이런 멋쟁이셨고 이렇게 현장에서도 그럼 저 양복을 입었을 저런 어떤 그 복장을 하셨을 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셨을 텐데 그 엄청난 자기한테 대한 어떤 그 자기 견제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뵌 적은 없었고 이제 김기영 감독님은 한번 그 해안동 그 집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작품 생애의 가장 대표작을 걸작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던 마지막 작품 악녀를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연출부를 조 감독을 뽑겠다고 해서 저랑 조용한 가족과 반치광의 프로듀서였던 이미연 감독이랑 같이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륜동의 그 하녀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어떤 구조의 어떤 그 가옥에 들어가서 어떤 인터뷰를 했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그래서 프랑스 트리포 감독이 400번의 구타의 막 엔딩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저도 이제 해석한 걸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그 당시의 그 소년의 마음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톱 모션을 잡은 거여서 사실은 얘가 탈출해서 도망쳐 나오지만은 막막한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이명환 감독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기영 감독님이 이명환 감독한테는 65점, 저한테는 80점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조 감독으로 뽑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 제작 진행이 이제 잘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이제 개봉을 기다리는 어떤 후반 작업 기간 중에 겨울이었어요. 눈이 펄펄펄펄 내리던 날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집도 그때 이제 그 명륜 해화동 쪽이었었거든요. 그 해화동 로타리에서 그 이제 그 위로 이제 올라갈 때 그 동네 이름이 뭐지? 하여튼 그 제가 이제 그 김기영 감독님 댁에 밑에 중간 정도에 살았었는데 그쪽으로 막 올라가는데 김기영 감독님이 눈이 펄펄 내리는 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종전걸음으로 어디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이제 가려고 막 이제 그때 봤던 조감독 봤던 김지훈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너무 바쁘게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걸음걸이가 왠지 이렇게 불안하게 보여서 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뒷모습만 한동안 이렇게 뒷모습을 봤는데 저는 정말 그냥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엄청난 큰 거인이 그 눈 오는 날에 실루엣으로 뒷모습을 이렇게 망연하게 봤던 기억이 났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해화동 쪽에 물이 이렇게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인데 웬 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소방차들이 물을 뿌린 거였더라고요. 그때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김기영 감독님한테는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게 1998년 2월일 겁니다. 이제 이만희 감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굉장히 이만희 감독님에 대해서 흥미로운 코멘트를 하셨는데요. 김지훈 감독님께서 특히 이 영화는 이제 이만희 감독님의 마의 계단에서 좀 모티브를 얻어오지 않았나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추측을 했고 또 보면은 뭐 김기영 감독님의 한여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이원복 감독님의 춘목 느낌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 내부의 시대가 그런데 이만희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하셨고 또 그 각각의 장르에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셨고 빼어난 미장센 그리고 품격을 갖춘 연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장르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김지훈 감독 본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의 이만희 감독님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공교롭게 사실 한국 영화보다는 이제 서양 유럽이나 미국 영화를 더 많이 사실은 많이 봐왔고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영화적인 어떤 자양분이 많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국의 그 선배 감독님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은 어쨌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 저의 이제 놈놈놈과 이 거미집이 이만희 감독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호 씨랑 이제 서북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 컨셉이 딱 이거였어요. 그냥 송강호라는 배우가 이상한 캐릭터로 나오는 서북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서북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옛날 자료들을 보니까 이만희 감독님의 그 쇠사슬을 끊어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고 또 근데 그 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러니까 60년대의 그 스파게티 웨스턴 그가 나온 이후로 아시아에도 이렇게 그런 어떤 유사 그 하이브리드 서복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뭐 태국도 있었고 또 한국에도 뭐 쇠사슬을 끊어라뿐 아니라 뭐 무숙자도 있었고 뭐 심지어 구봉소 선생님 하신 뭐 당나귀 무법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장고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어쨌든 그 하이브리드 장르들이 있었고 거기서 쇠사슬을 끊어라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만주 웨스턴이라는 어떤 하이 장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만주를 배경하고 서북을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과 용기를 준 게 이제 이만희 감독의 작품이었고 또 이번에도 거미집을 하면서 또 그 마의 계단을 많이 참조하게 됐었고
뭐 한여뿐 아니라 마약이라도 많이 생존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만희 감독님의 필모를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장르 그 장르마다 어떤 높은 완성도와 어떤 품격 높고 격조 높은 어떤 그런 장르 영화를 만드셔서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뭐 진지하게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만희 감독님을 계속 따라가신다면 할 장르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돌아오지 않는 해변 같은 전쟁물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산포 가는 길 같은 로드 무비, 네. 또 원점 같은 산악 스릴러, 또 물레방아 같은 후속 치정물까지. 근데 혹시 뭐 염두하시는 게 있는지?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잘 못할 것 같고 그 이제 제가 이제 장르를 못 해본 장르 중에서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장르는 다 해봤어요. 뭐 정말 서부까지 했으니까 하고 싶었던 장르는 다 해봤는데 되게 약간 좀 싸늘한 멜로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었고 그냥 이게 어렴풋이 그냥 차가운 멜로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악 스릴러. 예. 하여튼 뭐 스릴러는 뭐 제가 이제 느와르풍의 스릴러 같은 것들은 제가 좋아했고 저는 이제 영화를 딱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뭐 멜로든 뭐든 다 이렇게 서스펜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가위바위보라는 단편을 했을 때도 저 사람이 무엇을 낼까 이것이 사랑에도 서스펜스가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그 단편을 만들었듯이 모든 장르는 어쨌든 무슨 플롯과 이야기에는 서스펜스가 있어야 된다. 상업 영화의 어떤 스토리에는 그것이 영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라 어떤 장르든 뭐 그런 어떤 누아르풍의 서스펜스가 있는 그런 장르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놈놈놈과 연관해서 이제 송강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벌써 이제 한국 영화의 한 세대를 이렇게 쭉 현장에서 지켜오시고 지금도 현역이신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놈놈놈이 혹독하게 현장에 돌아가던 마지막 작품이 아니었을까 한다. 영화 현장 생태계는 많이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찍으려야 찍을 수 없다. 예전처럼 현장에서 이것저것 끝까지 해보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지금은 그런 환경이 못 된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콘티도 동선도 현장에서 배우와 같이 실험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베스트를 가지고 와서 만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는 예전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던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그런 현장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김준경 의원님께서도 본인이 놈놈놈까지는 2008년입니다. 놈놈놈이요. 혹독하게 고생시키는 감독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반치광, 장하홍련을 다시 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 혹독하게 현장에서 일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한국 영화의 변화랄까요? 흐름이랄까? 그리고 지금 이 거미집 현장은 그렇게 혹독한 현장이었는지 송강호 배우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쪽만 보고 있는데 목이 아파요. 약간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목이야. 그런 이제 사실은 예전에 한국 영화 현장은 뭐 치열했죠. 근데 뭐 물론 조금 합리적이고 뭐 그런 시스템이 좀 덜 갖춰진 상황에서 이제 찍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 성숙되고 쌓여온 어떤 한국 영화의 어떤 저력이 지금 발휘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아주 뭔가 그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어떤 그 가치, 그 콘텐츠의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성숙된 어떤 자질이 우리 한국 영화계에 많이 생기고 또 그게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이 좀 괜찮네요.
감독님께서 넘넘넘 때 어떠셨는지 한번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치열하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미장센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미술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신경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냥 저는 오로지 배우들이 보여야 되는 영화를 찍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배우가 박진감 있게 정말 실감 있게 나와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배우들을 되게 좀 못 살게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놈놈놈이 이제 가장 그런 것들이 육체적인 어떤 그 강도 높은 어떤 액션과 연기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송강호 씨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을 타게 하려고 했었는데, 강호 씨가 말은 싫다. 말은 무섭다. 그래서 지금 그 오토바이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잘 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병원 씨도 사실 그때에 처음 말을 탔던 거였고, 그래서 또 후일담으로 자기는 말을 왜 이렇게 잘 타라고 얘기했더니 촬영 중에 자기 죽지 않으려고 말을 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떨어지려고. 무슨 좀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우가 치열하게, 그러니까 배우가 영화 안에 담겨지는, 그러니까 영화가 에너지를 뿜으려면은 배우가 그만큼 영화 안에서 에너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진 거여서 이제 다시는 놈놈놈 같은 영화는 만들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그 송강호 씨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영화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매드맥스도 사실은 CG보다는 실제 어떤 그렇게 촬영을 감행을 해서 그 사실 거기 오는 영화적인 에너지와 박진감들로 관객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CG는 약간 그러니까 부피가 없잖아요. 무게가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뭔가 이렇게 쫙 차오르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더 관념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배우가 고생하면 그 고생의 에너지가 화면에 들어올 것이고, 영화적인 어떤 에너지와 힘이 박진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왕 고생한 건데 더 이제 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그때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더 안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장은 그 인권과 복지가 이제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시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맞는 어떤 영화의 완성도랄까 에너지들을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고, 거미집은 제가 여태까지 촬영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편했어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거미집 현장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배우들의 어떤 그 뭐랄까 활기와 케미들이 돋보여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게 또 현장에서 너무나 잘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영화랑 관계없이, 영화랑 흥행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거미집 배우들은 항상 그 현장 얘기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배우들이 잘 알아서 잘 해줬기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그 영화 속에서 감독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역할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럼 정성명께 또 질문 드리겠는데,